안녕하십니까. 교과서 읽어주는 남자 김영선입니다. 오늘 중국사 네 번째 시간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나라가 좀 많이 써있죠. 송, 요, 금, 서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족과 북방 유목민족들의 역사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송나라부터 좀 볼 건데요. 송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 지난번에 당나라가 멸망한 이후에 여러분 5대 10국이라고 하는 시대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5대 십국 중에 그 5개의 큰 나라라고 하는 거는 뭐 그 다 후로 시작하는 나라들인데요. 뭐 후량, 후당, 후진, 후한, 후주 뭐 이런 순으로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요, 여러분들 이 그 후주의 절도사가 있었는데 후주의 절도사 그러니까 5대 중에 마지막 나라였죠. 후주의 절도사였던 이 조광윤이 태조가 돼서 건국을 했다. 사실 건국을 했으니까 태조가 된 거겠죠. 말을 좀 거꾸로 했네요. 어쨌든 그 건국을 했고요. 그리고 수도를 어디다 정하냐면 카이펑이라는 곳에 정하게 되는데 카이펑의 다른 이름이죠. 뭐 개봉 또는 변경, 뭐 변주라고 합니다. 여기는 변경은요, 뭐 바꿨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지역 이름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태종대의 통일을 이루고요. 중국 통일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절도사 제도를 폐지하게 됩니다. 송나라의 핵심은요, 여러분 황제 독재 체제인데요. 태조가 주도했던 문치주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치주의 정책인데요. 이 무관들에 대해서는요, 그 절도사들 군대를요, 중앙의 군군에 금군, 즉 황제 군대로 편입합니다. 그래서 황제의 군사권 장악이 일어났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황제 혼자 군사를 독점하게 되다 보니까 이 국방력이 좀 약화되는 면도 있었고요. 그리고 북방 유목민족의 압박이 또 이어지게 되고요. 이에 따라서 세패가 나가게 됩니다. 세패라는 것은요, 해마다 나가는 선물이란 뜻이에요. 근데 원래는 이게 세공이란 단어였는데 이게 해마다 바치는 곡물, 즉 조공품이란 말이에요. 근데 송나라 입장에서 다른 나라들한테 세패를 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송나라 입장에서 다른 나라에게 세금을 그 세패를 혹은 세공을 갖다 바치는 건 말이 안 되겠죠. 그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세공을 세패로 언어를 바꿨습니다. 용어를. 그래서 세패란 용어가 계속 나올 거예요. 자, 그리고 문관들에 대해서는요, 굉장한 우대 정책이 펼쳐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상의 권한, 즉 문관들 중에 가장 대장 역할, 머릿격인 재상의 역할은 축소합니다. 왜냐? 황제가 제일 힘이 세야 되니까요. 자, 그리고 당나라 때 계속 뭐 수나라 때부터 시행되었던 수나라 당나라 시행되었던 과거제를 개편해서요, 전시 제도를 실시하게 되는데요. 전시는요, 여러분들 황제가 있는 그 전각 앞에서 같이 시험을 보는 겁니다. 같이 시험을 보는 것이고요. 자, 공정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같이 펴게 되는데요. 호명법과 등록법입니다. 호명법은 그 과거 응시자의 수험생의 이름을 가려버립니다. 답안지에서 가려버리는 법이고요. 이 등록법은 다른 그 관리가 그 일만 하는 관리가 그 수험생의 답안지를 그 자기 글씨체로 옮겨 적는 것을 등록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글씨체를 통해서 이게 누구의 그 답안지인지 알 수 없게끔 만들어버린 거죠. 이름도 가렸어요. 글씨체도 바꿔버렸어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얼마나 부정행위가 성행했으면 이런 방법까지 동원됐겠습니까? 됐었겠습니까? 자, 그리고 자, 이로 인해서 어쨌든 과거제를 통해서 바로바로 이제 관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사대부 계층이 성장하게 됩니다. 이들은요,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성장을 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각 지방에서는 대지주였기 때문에 이들을 힘 있는, 세력 있는 집안 형세호라고 불렀습니다. 송나라의 특징적인 용어입니다. 형세호. 자, 그런데 이랬던 송나라가요, 계속 북방 유목민족과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요. 바로 요와 서하부터 얘기해 보겠습니다. 요 나라와는 아주 얘기가 악엔 깊어요. 왜냐하면 이 5대 십국 시대에 어떤 사연이 있었느냐. 이 후진 석경당이요. 후진의 석경당이 여러분들 이 요 나라에다가 나라를 그 지역을 어떤 그 지역을 갖다 팔아먹 넘기게 돼요. 그 지역이 바로 연운 16주라고 하고요. 연운 16주는 오늘날의 뭐 베이징 등을 포함한 아주 알짜배기 땅이었습니다. 또 다른 말로는 만리장성 이남의 땅이에요. 만리장성 이남 땅으로 북방 민족이 내려와 버린 거예요. 성벽 너머로 넘어와 버린 겁니다. 자, 그러면 그거를 뺏어서 온 게 아니라 석경당이라고 하는 애가 그걸 줘버린 거죠. 그래서 나중에 송나라가 건국된 이후에 이것을 되찾기 위해서 요 나라와 계속 대립을 하게 되는데 결국 송나라가 굴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나라 간의 맹약이
그 체결되는데 그게 바로 전연의 맹 또는 전연의 맹약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이 1004년에 체결이 됐고요. 이후에 세패 갖다 줍니다. 송나라가 세패를 갖다 바쳐요. 요 나라에 매년 선물 갖다 바칩니다. 재정 악화됐겠죠? 국방 위기였겠죠. 이 정도 생각해 주시고요. 자, 또 서하 가보겠습니다. 자, 송과 책봉 교역 둘러싸고 전쟁이 일으켰고요. 역시 화해하는 약속, 전주 화약할 때 화약입니다. 화약 맺고 송이 또 세패입니다. 여러분들 전연의 맹 이후에도 세패 줘야 돼요. 송이 요에게 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도 송이 서에게 세패 주는 거죠. 돈을 쌍으로 뜯기고 있습니다. 해마다 나가는 비용인 거예요. 나는 뭐 평화 유지 비용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거 굉장히 좀 자존심 상하는 일이기도 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개혁이 일어납니다. 바로 신법 개혁인데요. 송나라 신종 때입니다. 송나라 신종 때 왕한석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신법당이라는 세력이 개혁 정파가 구성이 됩니다. 그들이 실시한 게 바로 이 신법인데요. 재정난을 극복하고 나라를 그야말로 부강하게 만들려고 했던 것이죠. 사실은 이때는 이제 뻔한 레퍼토리입니다. 농민들과 소상인을 보호하고 지주와 대상인의 이익을 억제하고 그래서 일시적인 재정을 개선했는데 그랬는데 보수파 관료들 그리고 대지주의 반대로 실패했다. 자, 그런 얘기도 있는데 이 보수파 관료들을 이 신법당에 대비해서 구법당이라고 부릅니다. 이 신법당의 대표는 왕한석이었고요. 이 구법당의 대표는 사마광이었습니다. 사마광 이름 기억해 두세요. 이따도 나옵니다. 자, 어쨌든 이 신법개혁 내용이 뭔지 좀 봐야겠죠. 자, 부국강병이라 그랬으니까 나라를 부유하게 그리고 병사들을 강력하게 강병책으로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절이 싼 이자라고도 할 수 있겠죠. 농민에게 싼 이자로 돈을 빌려줬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청묘법 되겠고요. 소상인한테도 저리로 돈을 빌려줍니다. 그것이 바로 시역법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농민이 면역전, 노역을 면하는 대가로 갖다 바친 그 돈을 실업자에게 줘서 노역을 대신하도록 했다라고 해서 역을 모으는 법이다 해서 모집하는 법, 모역법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부가 물품을 사다가 다른 지역에 팔아서 물가 안정을 꾀하고 재정 수입 늘림. 어쨌든 여러분들 그 물품이 다른 지역에 뭐 비싸게 팔리겠죠. 어쨌든 물품을 안정적으로 보급하기 위한 법이기도 하지만 나라가 돈 버는 법이에요. 바로 균수법 되겠습니다. 균수법. 자, 그리고 강병책갑니다. 농가에서 민병 양성하는 보갑법 되겠고요. 그리고 농가에서 말을 사육시켜 전시에 이것을 징발시킬 수 있는 보마법도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여기서 또 이어서 여러분들 또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이렇게 신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이라고 하는 새로운 또 북방 유목민족이 시비를 털기 시작합니다. 자, 이 금나라가 등장하니까 처음에부터 이 송나라와 사이가 안 좋았던 건 아니에요. 자, 12세기 초에요. 이 송이 바로 이 금과 손을 잡고 요나를 멸망시킵니다. 요나를 멸망시켰고요. 자, 금나라가 근데 이 요를 같이 멸망시키는 과정에서 이 송나라가 얼마나 약한 나라인지를 봐버린 거예요. 알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금나라가 와서 완전히 휘지어 놓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 송나라가 화북 지역을 완전히 상실합니다. 그 사건을 여러분 정강의 변이라고 합니다. 정강의 변은 우리가 이후에 다시 한번 얘기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자, 그리고 나서 이 정강의 변 이후에 화북 상실하고 나서 송나라의 남은 이제 사람들이 살아남아서 이제 남쪽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건너가서 임안이라는 곳으로 가게 됐어요. 오늘의 항저우고요. 임안으로 천도를 한 이후에 이 남송시대가 열립니다. 남송시대. 그래서 그 송나라 고종이 일으켰던 그런 나라고요. 남송시대가 시작이 됐고요. 자, 이후에 몇 년 안 있다가 이 남송은 금과 군신 관계를 맺게 됩니다. 금나라가 군이 그 임금이에요. 그리고 송이 신하입니다. 굉장히 굴욕적이었겠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세패를 지불해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13세기에요. 몽골이 등장합니다. 1206년이었던가요? 이 칭기즈칸 테무친의 몽골이 등장해서요. 13세기 초를 거의 휩쓸게 되는데 이 송나라가 남송이 이 몽골과 손을 잡고요. 금을 또 멸망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몽골도 알아버린 거예요. 송나라가 얼마나 약한 나라인지. 그래서 1279년 결국 몽골에 의해서 이 남송도 멸망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송나라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자, 옆으로 가보실게요. 송나라 사회경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사회 부분 먼저 볼게요. 사회 보면요. 여러분들 관직에 진출하는 게 증가했다. 누가 증가했을까요? 그렇죠. 사대부들이 진출하게 되는데 뭘 통해서? 그렇죠. 이제 전시까지 생긴 과거제를 통해서 이제 실시하게 된 거죠. 증가하게 된 거죠. 자, 해서 이때요. 여러분들 또 하나의 유학계 트렌드가 있는데요. 바로 성리학 되겠습니다. 성리학이라는 것은요. 여러분들 이 사대부의 유학 연구가 심화되면서 등장했던 것인데요. 원래 이 유학이라는 것은 뭐 나름 약간 과학적인 면모가 약간 없지 않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물론 과학이라고 할 수 없지만 어쨌든 이 그 유학이 인간의 심성이라든지 아니면 우주가 그 돌아가는 원리 이런 것들을 같이 이 유학에 좀 접목시키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새로운 경향이었겠죠, 당시로서는. 이게 사실 불교나 도교 이런 데서 다루는 개념이란 말이에요. 인간, 심성, 우주 원리, 그쵸? 자, 근데 이런 걸 유학에 막 더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이 남송 때 쫓겨났잖아요, 남쪽으로 밀려났잖아요. 이 주희라는 그 학자가 있어요. 이 주희가 이 인간 심성, 우주 원리 이런 걸 얘기하면서 자기의 이론을 집대성해서 군신의 그리고 부자의 의리를 강조하는 그런 학문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리학입니다. 성리학이라는데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이 주희가 주자라고도 불러요. 주자. 주시성을 가진 스승님이다. 주자. 공자는 공시성을 가진 스승님이잖아요. 주자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주자의 학문이다 그래서 이 성리학을요 주자학이라고도 부른다. 한번 체크를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저렇게 뭐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요 이 성리학이라는 게 결국은 자기를 이렇게 위로하는 또는 정신 승리하는 그런 학문이에요. 왜냐면 계속 송나라 그 한족이 밀려나고 있잖아요. 누구한테? 이 북방민족한테 밀려나고 계속 수세에 몰리다 보니 계속 강조하는 거 대의명분. 야, 저렇게 어떻게 아무 명분도 없이 막 쳐들어가고 우리를 해집어 놓을 수 있냐? 뭐 이런 거 강조하는 것이고, 어찌 우리 감히 우리 대황제의 나라를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화이론을 강조하는 건데요. 화이론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그 화는 중화입니다. 중화. 그리고 이는 오랑캐입니다. 나는 중하고 너희는 오랑캐인데 이게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그 배타적인 그런 이론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거를 강조한 게 바로 성리학이고 주자학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신승리하는 학문이죠. 자, 경제 부분 볼게요. 농업, 수공업, 상업 순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농업 부분 봅니다. 생산력이 증가하고요. 경지가 확대되고요. 신품종 참파벼 등장합니다. 참파벼 도입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기작이 가능해집니다. 이기작. 자, 이기작이라는 것은요, 여러분들 뭐냐면 한 해에 두 개의 동일한 한 해에 동일한 작물을 두 번 수확할 수 있는 것을 이기작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신기구 용골차 교과서 보시면 그림이 있어요. 그 그림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12법, 12는 퇴비입니다. 퇴비. 자, 그리고 이양법, 모내기법이죠. 이양법들이 보급됐고요. 그리고 12세기 경에는 강남을 중심으로 여러분들 목화가 나중에 경작이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창장강 지역이 특히 창장강의 하류 지역이 최대 곡창지대가 됩니다. 이때 이 창장 하류 지역의 중요한 지역이 바로 수저우와 후저우였다고 하는데 우리말로는 한국말로는 소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호에 풍년이 들면 소호가 숙타면 천하가 족하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쌀이 많이 났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그 송대에는요 어떤 용어가 좀 특징적이냐면요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묶어줄게요. 자, 지주 전호제가 일반적으로 쓰이게 되는데요. 자, 지주라는 것은 대토지를 소유한 사람들을 말하고요. 이 전호라는 것은 소장농을 의미하는 거죠. 이거 한국사 때도 아마 지주 전호제 얘기 나왔었을 테니까 그 정도 한번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송나라 때는 지주 전호제 이게 보편화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공업 부분 보면요. 석탄 사용이 보편화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저런 것들이 발달되었다 있고요. 상업 볼게요. 자, 도시의 상공업자 중심으로 동업조합 발생하는데 상인들이 모인 것은 행이고요. 그리고 수공업자 모인 것은 여러분들 행이 아니죠. 미쳤죠. 선생님이. 자, 작이 되겠습니다. 자, 해서 이렇게 한번 연결시켜 주시겠고요. 자, 당시에 이제 동전의 유통이 엄청 많아졌대요. 그래서 너무 무겁죠? 지폐가 발생합니다. 지폐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북송 때는 교자 그리고 남송 때는 회자라고 하는 그런 지폐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 당시에 여러분들 조선술, 배 만드는 기술이죠. 조선술, 그리고 나침반이 또 발전되면서 여러분들 바다 먼 곳으로, 즉 원양항해가 용이해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 또 바다를 통해서 돈이 계속 벌리죠. 그러니까 해상무역 발달하죠. 그리고 뭐가 생겨야 돼요? 이런저런 지역에, 그렇죠, 시박사를 설치해야죠. 왜냐? 세금이 나오니까요. 자, 그래서 이 상업이 굉장히 많이 발달했던 이 송나라는요, 북송 때 수도 카이펑, 남송 때 수도 이만, 모두 여러분들 인구 100만의 대도시로 성장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밑에 보시면요, 그 교과서 보시면 더 밝은 그림으로 보실 수가 있는데, 장택단이 그린 청명상하도, 그리고 맹원로가 쓴 동경몽화로, 이게 모두 북송 때 카이펑의 모습을 모두 묘사한 그림과 글이라는 것입니다. 자, 또 송대 문화로 넘어가 볼게요. 자, 사대부, 그 송나라의 어떤 주인공 같은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선현에게 제사를 드리고 후학을 양성하는, 그쵸, 서원을 통해서 사대부들끼리 같이 결집하게 되고요. 그리고 각 지역에서는 향약을 통해서 지방에 있는 그 서민들에게 성리학적 규범을 확산시킨다. 즉, 내가 너보다 위고 이것은 결코 순서가 바뀌지 아니하니 너는 나의 말을 잘 들어라 라고 하는 그런 일종의 가스라이팅인 거죠. 그런 성리학적 규범 확산, 이렇게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시, 서예, 산수화가 뭐 유행했다, 이건 뭐 일반적인 내용이고요. 자, 그리고 그 당나라 때부터 유행하기 시작했던 선종과 정토종, 불교 얘기예요. 정착했다, 이제 송때 정착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서민들의 이야기 보겠습니다. 서민들은요, 경제발전, 서민인식 성장, 즉 무슨 말이냐, 서민들이 돈이 생기니까 이제 다른 걸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상설, 극장, 맨날 공연 볼 수 있는 와자가 또 많아졌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런 문학 작품을 구어체로 바꾼 노래 가사처럼 불었다는 거고요. 그리고 잡극, 일종의 연극이죠. 잡극, 그리고 통속적인 문화, 그런 것들이 유행했다라고 합니다. 자, 과학 부분에서는요, 11세기 중엽 북송의 평민 출신의 필승이 발명한 활판 인쇄술이 발달했고요. 그리고 화약과 나침반도 이때 실용화되었다고 합니다. 송나라 때. 자, 사마광 나왔죠. 사마광. 아까 구법당의 당수라 그랬습니다. 북송 때 인물이죠. 여러분들, 이 사람 자치통감이라는 역사책을 썼어요. 근데 여러분들, 편년체입니다. 편년체. 편년체는 뭐냐면요, 이 기전체, 사마천, 그리고 반고, 그들이 썼던 각각 사기, 뭐 한서 이런 거와 달리 그 시간이 일어난 순서대로 시간에 맞춰서 그 편집한, 그렇게 쓴 책이 바로 편년체입니다. 이 책은요, 전국 시대부터 5대 시국 시대를 서술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백과사전류 보면 백책부원구, 뭐 태평광기 있는데 이것들도 모두 북송 때입니다. 자치통감도 북송 때고요. 그리고 이 두 책도 북송 때다. 한번 그냥 체크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자, 또 다음 내용 가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지도를 좀 보시면요, 지도와 도표가 있죠. 자, 보시면 여기 그림 같은 경우는 여기 쭉 가다가 뭔가 쭉 좀 상승세에 있다가 어느샌가부터 좀 꺾이는 그런 부분들이 보이는데, 특히 이 동전과 구리의 생산량이 그대로 뚝 떨어지죠. 언제? 그죠, 남송 때 큰 위기가 있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고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나라 꽤 잘 사는 나라였습니다. 이렇게 이런저런 것들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지역들이 많았다라는 거 보여줄 수 있고요. 자랑하는 거예요, 송나라. 자, 그런데 여기 지도를 좀 유심히 보실게요. 자, 보시면 왼쪽 지도는 송요서하의 지도고요. 그렇죠? 송요서하, 뭐 토번도 있고 대리도 있는데 어쨌든 이거 색깔 있는 거 보자. 자, 그리고 옆에는 남송금서하, 남송금서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를 이제 구분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송요서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여기 연운 16주 지역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를 이제 요 나라가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약간 그 요철 모양으로 쭉 나와 있는 거 있죠. 이게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게 있거든요. 이게 바로 만리장성이겠죠. 만리장성 이남, 남쪽 지역에 요 나라가 들어와 있네요. 그리고 송나라의 지도가 꽤 넓은 편이에요. 자,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때는 요 나라가 있었을 때구나, 이건 북송이고 옆에 있는 건 얘는 서하구나, 요 정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가로 뻥뻥뻥 뚫어놔도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자, 오른쪽 넘어가게 되면요, 자, 오른쪽 넘어가게 되면 여러분들 여기도 역시 만리장성이 쭉 있는데 금나라가 연운 16주라기보다는 너무 많이 내려왔죠. 그쵸? 화북 지역을 통째로 집어삼킨 거죠. 그리고 뭐 중도라는 표현도 있고요. 여기가 이제 연경이라고도 하는데 베이징입니다. 나중에 금나라가 베이징 수도 옮기거든요. 아무튼 이런 얘기 있는데 어쨌든 화북 지역을 통째로 집어삼키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여기
여기 뭐 이만이라는 표현도 있고 남송이라고 안 써 있어도 이런 표현들 알아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러나 저러나 여기 약간 그대로 차지하고 있는 서하도 한번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오른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북방민족이 대도하게 되는 걸 볼 건데요. 요나라, 그리고 서하, 그리고 금나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나라는요, 10세기 초에 여러분들 거란의 나라입니다. 거란족이었고요. 그 대표가 바로 야율 아보기라는 대장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부족들 통일을 시키고 건국한 것이 916년인데 그로부터 10년 만에 여러분들 발해를 멸망시키고요. 그래서 발해 유민들이 뭐 고려로 유입되었다 이런 얘기 있죠. 그리고 또 10년 뒤에는 여러분들 석경당에 의해서 연운 16주를 차지하게 됩니다. 즉 무슨 말이냐? 만리장성 이남으로 영토를 확장하게 된 거죠. 그리고 1004년 기억납니까? 송나라와 맺었던 거. 그죠? 전연해맹. 여러분 전연은 지역 이름이에요. 전연 또는 전주라고도 합니다. 자, 송나라의 세패를 징수하기 시작했죠. 자, 그런데 이 요나라는요, 특징적인 제도가 있어요. 바로 이원적 통치제도라는 것이 있네요. 그 제도의 실체가 바로 북명관제와 남면관제입니다. 북명관제는 유목민족에게 시행했고요. 남명관제는 농영민에게 적용하였다라고 해서 이원적으로 각 그 통치 대상에 맞는 제도를 실시하려고 했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거란은 5개 수도 정해놓고 계속 옮겨 다녔다. 그런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왜냐? 유목민이니까요. 자, 근데 이 거란이요, 나름의 고유의 문자가 있었어요. 거란 문자 사용했고요. 그래서 이 거란 문자를 통해서 거란 국사, 역사책도 편찬을 했고요. 그리고 불교 수용에서 이 거란 대장경을 편찬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1125년 송나라와 손을 잡고 나타난 여진족, 금나라에 멸망했죠. 자, 서하 잠깐 볼 건데요. 11세기 중엽 1038년에 여러분들 탕구투족의 이원호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뭐 조원호라고 도 있는데 성씨를 계속 좀 갈아 끼우는 사람입니다. 탕구투족 이원호가 건국을 했고요. 자, 여기 서하는요, 그렇죠, 아까 지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비단길을 통해서 비단길을 점거한 그런 나라예요. 그래서 동서무역을, 중개무역을 많이 하면서 좀 이렇게 번성을 했고요. 특히 그 지역 중에서도 여러분들 둔황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도 뭐 석굴 있고 한데요. 둔황을 장악해서 번영했다라고 있고요. 자, 그리고 아까 앞에 나왔던 표현입니다. 송나라와 책봉 교역을 두고 다투었다. 그런데 결국에는 그 전주 화약할 때 화약이라 그랬어요. 화해하고요. 송나라가 세패를 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요와 서하와의 싸움에서 지쳐서 송나라 신종이 왕안석 데려다가 한 게 바로 신법이죠. 자, 문화 부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하도 자기네 문자가 있어요. 서하 문자입니다. 그렇지만 중국식 제도를 많이 차용했어요. 그리고 황제라고도 부르고요. 불교적 숭상하고요. 과거제도 시행했습니다. 1227년 몽골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자, 금나라 또 가볼게요. 금나라는 12세기 초죠. 1115년인데요. 자, 이때는 아구다 또는 뭐 아골타 등이라고 불리는데, 아구다가 여러분들 여진족을 통일시킨 후에 건국을 했고요. 1125년에는요 송나라와 연합을 해서요 여러분들 요 나라를 멸망시켜 놨는데, 이때 알아버렸다 그랬죠. 뭐를? 송나라가 너무너무 약하다는 것을 알아버렸죠. 그래서 송나라를 휩쓸어 버립니다. 정강의 변 되겠습니다. 정강의 변, 북송 수도였던 카이펑을 점령해 버리고요. 그리고 당시 송나라 황제였던 휘종, 그리고 휘종은 이제 태상왕이라고 해서 그 아들한테 넘겨버렸어요. 도망가려고. 그래서 휘종 그리고 그 아들 흠종까지 그 둘을 모두 포로로 잡아갑니다. 근데 황제 잡혀가는데 달랑 둘만 잡혀가지 않았겠죠? 엄청나게 많은 황족들이 함께 잡혀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가이펑이 황폐화됐겠죠. 나중에 이 송나라가 남송으로 계승이 되잖아요. 남송을 세웠던 게 이제 송나라 고종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송나라 전의 황제였던 흠종과 이복 형제였어요. 그러니까 이 금나라 입장에서 이 송나라 황제 둘이나 잡았으니 이 좋은 인질극이 되겠다 해서 인질금, 이 교환금을 요구합니다. 근데 고종이 이것을 거절해요. 그냥 거기서 잘 모셔주세요 라고 하고 무시를 때려버립니다. 금나라가 대단히 당황해서 결국 이 두 황제를 다 풀어줘 버리긴 하는데, 어쨌든 이 남성 고종 입장에서는 누구 하나라도 내려왔다가는, 살아서 돌아왔다가는 자기 황제들과 불리했겠죠. 위험해지니까 아마 받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그 남송은요 1142년 이 금나라와 군신 관계를 맺게 되고요. 그리고
세패가 징수됩니다. 그러니까 이 금나라가 세패를 징수하는 거죠. 이 군신 관계도요, 여러분들 금나라가 임금이고 신하가 남송입니다. 나중에 뭐 숙질 관계로 변화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세패 내는 건 똑같았습니다. 자, 수도가 원래 만주에 상경이 있었는데요. 중도라는 곳으로 천도합니다. 여기가 바로 베이징 되겠습니다. 아까 지도에 살짝 봤을 거고요. 해서 베이징 왔으니까 그 만리장성 이남이죠. 이남 바로 그 지역이죠. 연운 16주 있던 그 지역. 그래서 화북 지역 전체를 지배하는 그런 기틀을 마련하게 됐던 거죠. 자, 역시 여러분들 금나라도 의원적 통치 제도가 있는데요. 여진족 자기네 민족한테는요. 맹안 모극제라는 것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족에 대해서는 군현제 또 내지는 주현제를 적용했고요. 이들 역시요. 뭐 베이징 천도했다고는 하지만 5개의 경을 두어서 수도 서울을 두어서 주기적으로 옮겨 다녔대요. 역시 유목민의 습속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여진도요. 여진 문자가 있고요. 과거제도 시행했다고 하고요. 결국 1234년에 1234년 몽골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